첫째는 최근 보면 현대차가 인도에서 22년, 23년 회계년에 72만 565대를 판매를 해서 18.0% 성장을 했다고 그래요. 네. 그리고 인도 내에 56만 7,546대를 팔고 수출을 15만 3,019대를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수출 물량도 18.4%가 늘었다고 그러고요. 기아는 22년, 회계년이 아니고 작년 캘린더 이어라고 그러죠. 작년에 8만 2,063대 수출을 하고 인도 내수 시장에 25만 4,556대를 판매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전년 대비 94.7% 성장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한국 기업들의 그 활약 인정해 줘야 되죠. 그리고 그 마루티 스즈키가 부동의 1위로 자리 잡고 있는 자동차 그 시장에서 한국 기업들이 이미 2위 자리를 이제 차지를 할 만큼 그 성공한 스토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뭐 삼성전자가 진출해서 여러 가지를 하고 뭐 이런저런 게 있으니까요.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했다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약간 조심하셔야 될 게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나는 인도와 관계 맺는 어떤 맥락에 있는 주체인가를 분명히 인식하셔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인도라는 그 국가의 경제가 정치 지형과 정치적인 결정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이 현실은 분명히 보셔야 하고 그런 현실은 실제로 언론에 보도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한국 기업들이 성공을 했다라는 이야기. 그 하나로 인도에 가면 여기는 엘도라도다. 그게 아니죠. 그래서 저는 약간 좀 다르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하나가 있어요. 그러니까 현대차나 삼성전자나 뭐 LG전자도 거기 사업을 잘 하고 있고 포스코 같은 경우도 알려지지 않아서 그렇지 국내에서 일관 제철소 건설에는 실패했지만 그 외의 다른 사업들 제광공장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성공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게 있는데 우리가 주목할 대목이 하나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뭐냐면 바로 금융입니다. 한국에서 그 인도에 지사를 세워서 진출했던 금융사가 미래에셋이 있습니다. 미래에셋 증권이요? 예, 예. 그러니까 은행들은 여러 곳이 진출해 있습니다. 하지만 은행은 사실은 규제 산업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열심히 한국 은행들이 뛰어다니면서 소매 금융업에 정말로 진출을 해버리면 실제로 견제를 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은행은 진출해 있긴 하지만 여러 은행들이 대부분 한국 관련 업체들의 그 금융 서비스를 하면서 유지를 하는데 미래에셋은 실제로 인도에 지주사를 세운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금융 사업을 전방위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는 한 미래에셋이 지주사로 아마 법인을 가지고 있는 거는 한국과 인도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수탁고가 21조 원이고요. 연평균 72% 성장률을 보입니다. 인도에서 한국 증권사가. 비결이 뭔가요? 저한테 물어보시면 네. 예, 이거는 그냥 간단하게 대답하기는 쉽지 않은 건데요. 네. 이겁니다. 제가 오늘 설명드리려고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자 이건데요. 2023년 3월 말 기준 인도의 기관 투자자 비중, 즉 증권시장 전체의 기관 투자자 비중이 16.35%가 됐다라는 언론 보도가 크게 났습니다. 인도에는. 이게 중요합니다. 그전에는 15.32였거든요. 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인도 증권시장은 사실은 두 개가 있습니다. 중요한 건 NSE예요. 그 본베이는 옛날 거고요. NSE에
인도 내 투자 금액이 처음으로 25%를 초과했습니다. 그 말은 한국 시장에서 외국인 투자자 비중 맨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인도에서는 인도 자본이 인도 증권 시장에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처음으로 4분의 1을 넘었다는 뜻이에요. 그 말은 무슨 뜻입니까? 이제 인도 사람들이 주식을 투자하기를 시작했다. 금을 사서 침대 밑에 넣어놓는 게 아니고 네. 주식을 산다. 그러면 인도 주식은 믿을만하다는 나름대로의 신뢰와 미래에 대한 긍정적인 마인드가 잡혀간다. 근데 그거를 미리 파악을 하고 선제적으로 진출한 한국 금융기업이 있고 네. 이 금융기업이 고객 수를 몇 명을 확보를 했느냐? 550만 명. 월 적립액이 1,500억입니다. 제가 아는 데이터가 이렇습니다. 자, 우리도 월스트리트니 이런 것만 쳐다볼 게 아니고 이제 한국의 경제 규모에 맞게 금융 섹터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왜냐? 이게 이제 굉장히 다른데요. 금융 섹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외국인 직접 투자가 인도로 들어왔을 때 그 합리적인 시장으로서의 그 기본적인 규칙이 관철이 돼야 됩니다. 자, 주식을 내가 넘기면 저 사람이 나한테 돈을 줄 거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딜을 했는데 이틀 있다가 나 안 줄래 이런. 왜? 그러니까 당신이 그냥 뭐 이런 걸 나한테 잘못 보낸 것 같아. 뭐 이런 시비를 거는 일이 있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인도의 정치 지형에 흔들리지 않는 자본시장 내지는 자본주의 시장 자체의 논리에 가장 충실한 그 자본시장에 주목할 필요가 있고 한국이라는 나라도 그 시장 안에서 비즈니스 가능성을 찾아갈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네. 그런 가능성을 미리 보고 찾아간 주체가 있고 그 주체가 지금 이미 인도에서 증권사 순위로 매겼을 때 탑 클래스 안에 들어가는 네. 증권사가 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인도 경제를 이야기할 때 사람들이 자꾸 놓치고 있는 대목이 있어요. 무슨 이야기냐면 인도에 가서 뭘 팔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라면 판다 그러면 곱하기 14억 개 하면 돈이 되겠네. 뭐 네. 이런 자꾸 초등학생들 할 산수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되는 게 아니죠. 그런데 인도 활용법이라고 해서 제가 이제 기업인들 만나는 기회가 되면 가끔씩 이야기를 합니다만 이겁니다. 남아시아의 거점으로 인도를 활용하시는 길을 고민하십시오. 즉 미래에셋은 인도에서 돈을 걷어서 그 돈으로 걸프 지역에 서아시아에 투자합니다. 네. 수익률만 좋으면 인도 고객들이 만족하죠. 그리고 돈을 더 넣겠죠. 한 번쯤 그 모델 고민하셔야 되고 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정상에 올라가서 사진 찍는 거는 사실 5분이고요. 정상에 가는 건 항상 날씨 좋은 날 한 번 도전을 하는 건데 승패는 어디에서 나냐면 베이스 캠프를 어디에 어떻게 꾸리느냐에서 납니다. 그러니까 인도는 정상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비즈니스에서 베이스 캠프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걸 좀 고려를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평소에 자주 합니다.